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군부대와 병원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주 거리 두기 단계를 이번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폐쇄나 운영 중단보다는 확진자 수와 발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체계를 정밀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과 직원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백악관 내 감염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가 세계 인구의 10%인 7억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2월 하루 사망자가 현재보다 4배나 많은 3천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 지원 문제와 기후협약 준수 등 과학계의 판도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과학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 분석합니다. 올가을 14호 태풍이 발생해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16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날로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태풍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말 끝나는 특별 방역 기간 이후 거리 두기 단계를 고민 중인 방역 당국이 방역 체계 정밀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다음 주 거리 두기 단계를 이번 주 중에 결정하겠다며 무조건적인 폐쇄나 운영 중단보다는 보다 정밀하게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주 확진자 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과 집단 발병 건수, 국민 수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에 공원과 놀이동산으로 나들이 나온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연휴 동안 거리 두기 실태가 어땠는지 점검했습니다. 잔뜩 흥이 오른 젊은이들이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 라운지 바라 부르는 강남의 한 술집 내부입니다. 이용객들은 335 엉겨붙어 있고 마스크는 턱에 간신히 걸쳤습니다. 성묘객보다 관광지 나들이객이 많았던 추석날, 관광버스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단양 스카이워크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대기줄에 거리 두기 수칙도 무색합니다. 테이블이 빽빽한 식당엔 손님이 가득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휴 다음 날에도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코와 입을 가린 상태로 대기해 주시고요. 방역수칙 안내에도 어린아이들은 마스크를 벗어버리기 일수. 간식을 파는 매점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붙어 앉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선선한 날씨에 한강공원에도 나들이객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걸 막기 위해 한강공원 일부는 지난달 8일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제선 바깥쪽엔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떨어지자 이젠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많아진 겁니다. 한국에 오늘 엄청난 병이나 진짜 1%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리겠어라는 마음이 방심이 커질 때마다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만큼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또 다가오는 데다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은 적어도 1주에서 2주는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고 누구도 안심하고 만나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경고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 진단 시약 1개 제품이 추가로 국내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바이오세움에서 만든 코로나19 진단시약이 임상시험과 품질 검사 기준 등을 통과해 국내 제조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은 모두 2개 제품으로 늘었습니다. 바이오세움에서 만든 시약은 앞서 허가받은 SD 바이오센서와 같은 RT-PCR 방식으로 이미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용 허가를 받았던 제품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시약은 2개사에서 3개 제품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진행해 이달 안에는 마칠 예정입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인 항만을 무단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부산 감천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잇따랐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63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에서는 항만 노동자나 주민의 연쇄 감염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시 감천항 주변에서 지역 감염이 일어난 건 아닌지 하는. 항만이 뚫리면 방역망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외국 선원들의 출입 관리가 중요하지만 무단 이탈 등 보안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2018년 8건, 10명이었던 외국인 선원의 무단 이탈과 행방불명, 해상도주 사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만 따져도 7건,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부산 감천항에서 무단 이탈하거나 해상으로 도주한 인원은 9명에 달합니다. 7월에 몰래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했던 베트남 선원 4명을 찾는 데에는 2달이나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감염자가 있었다면 대량 전파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 해수부 관리에서 벗어난 민간구역에서 대부분 무단 이탈이 일어났는데 사설 경비업체의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선원들이 상용 허가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민간 경비업체 상시 경비 인력은 초소당 1명 이상이 이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2명을 좀 늘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설 경비업체가 인력을 보강하도록 정부가 꾸준히 관리하는 건 물론 문제 발생 시 경비업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비 인력을 제대로 확충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할 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서 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의 제도적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 항만은 공항과 함께 방역의 최전선으로 불립니다. 혹시 모를 집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항 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이딴 태풍으로 전국 급경사지 200여 곳이 무너져 21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붕괴 사고 지역의 25%는 행정안전부가 재해 위험이 없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충북선 열차가 지나는 제천시 마두산 부근.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낙석 방지망은 뜯어졌고 철로는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당시 충북선 운행까지 중단됐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복구 작업으로 열차 운행은 재개됐지만 철로 주변에는 여전히 토사가 쏟아져 내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복구가 힘들 정도로 붕괴된 곳인데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분류에는 위험성 없는 A등급 지역으로 평가돼 있었습니다. 주택가나 도로, 철도 등에 인접한 급경사지를 높이, 경사도, 균열 상태 등에 따라 A부터 2등급까지 5단계로 나누는데 D와 2등급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만 A와 B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A, B등급 평가를 받고도 올여름 장마와 태풍에 산사태가 난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분석해 봤더니 무너진 급경사지 가운데 B등급 이상이 전체의 25%나 됩니다. 지난해 여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2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예상하지 못한 역대 최장 장마에 집중호우, 태풍까지 겹치면서 대비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뭐, 계속 장기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사고 난 거랑 분석을 하고, 또 기후변화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분석을 해서 기후 변화를 반영해 위험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게 시급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량이 늘고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재해평가 기준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행안부는 내년 초 연구 용역을 맡겨 새로운 재해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일 양국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국 절차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려는 우리 기업인은 일본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특별 방역 절차를 지키는 조건으로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에 적용을 받기 위해선 비자를 신청할 때 일본 측 초청 기업이 작성한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단기 출장자와 함께 경영 및 관리, 기업 내 전근 등 장기 체류자, 공무상 입국자 등은 이번 특별 입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통화에서 두 정상은 특별 입국 절차가 합의되면 인적 교류 재개에 물꼬를 터 양국 관계 발전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 확대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경제나 외교는 물론 과학 분야에서도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가 노선을 달리하는 과학 쟁점 가운데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5가지를 꼽았는데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워낙 영향력이 큰 나라다 보니까 이 미국 대선이 그 과학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 과학 이슈는 뭔가요? 네, 첫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WHO 가입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WHO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남은 지원금도 심지어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WHO가 코로나19 사태에 늑장 대응을 했고 또 줄곧 중국의 편향적이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again, the United States pays them $450 million a year. China pays them $38 million a year. And they're a puppet of China. They're China-centric, to put it nicer, but they're a puppet of China. And I think they've done a very, even when I did the ban, Mike remembers this very well. When I did the ban, they thought it was inappropriate to do. 네, 한편 바이든은요, 자신이 당선되면은 WHO에 재가입을 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미국은 연간 WHO 예산의 그 15% 그러니까 한화로 5천억 원 이상을 부담을 해왔는데요. 이 자금줄이 끊기면은 이 WHO의 감염병 방역 문제나 또 백신 개발, 또 분배 문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과학계에서는 이 트럼프 재선 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감염병 대응 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내년 7월 WHO 탈퇴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죠. 지구온난화가 거짓말이다, 그리고 점점 추워지고 있다, 이런 비과학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꼽았었는데 네.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if we ignore that science and sort of put our head in the sand and think it's all about vegetation management, we're not going to succeed together protecting Californians. Okay, it'll start getting cooler. You just watch. I wish science agreed with you. Well, I don't think science knows actually. 네, 심지어 트럼프는 이런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 지난해에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고 유엔에 공식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거의 200여 국 가까이가 참가하는 협약인데요. 이 바이든은 이런 트럼프를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는 반대로 바이든은 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친환경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무려 0으로까지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선도적으로 파리 협약을 이행을 한다면은 그리고 또 주변국을 압박을 한다면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ll bring us back into the Paris Agreement. I'll put us back in the business of leading the world on climate change. And I'll challenge every other country to up the ante on climate commitments. 미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이런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는 과학자들의 연구 환경도 이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미국 유학생 비자를 4년으로 제한을 하고요. 또 이슬람 등 일부 국가 출신의 학생 비자를 무려 2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미국에 유학 중인 과학자들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박사나 박사 후 과정을 거치면서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비자 심사가 강화가 되거나 제한이 되면은 비자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학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고 수준인 이 미국의 과학 산업계에 그 외국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Right now, H-1B visas are awarded in a totally random lottery, and that's wrong. Instead, they should be given to the most skilled and highest paid applicants, and they should never, ever be used to replace Americans. No one can compete with American workers when they are given a fair and level playing field, which has not happened for decades. 네, 다만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면요. 행정부가 이 새 대통령 취임 전에 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혹은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당장의 인생이 걸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미국의 이 과학 연구 우선순위가 또 미 대선에 달렸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연구 개발 R&D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R&D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 전 세계 과학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때는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로 인공지능이나 양자과학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바이든 캠프의 과학 정책 방향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과학계 분석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암 연구에 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후보의 장남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 시 공공의료나 뭐 의료 격차 해소 이런 것에 좀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테지만 그 세부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달 탐사를 꼽았습니다. 달 탐사는 트럼프가 큰 힘을 쏟는 몇 안 되는 과학 정책 중 하나인데요. 미국은 2024년에 달에 우주인을 보낸다는 일명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탐사 계획에 엄청난 공을 쏟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힘쏟는 프로젝트인 만큼 이 민주당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엎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2010년에도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전임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던 달 착륙 프로젝트를 소행성 탐사로 전면 변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계획을 다시 달 탐사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은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혹은 적어도 이 계획이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달 탐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자, 앞서도 언급하셨듯이 과학계는 트럼프의 정책들을 좀 우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에 줄곧 과학계와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국립보건원이나 주요 과학기관의 예산을 삭감해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의 백악관 초청도 없애버리기도 했죠. 게다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축소를 하고 또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혼란을 주는 걸로 과학계 숱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여기에 트럼프가 FDA나 CDC의 말을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과학자들을 압박하고 검열하는 등 무시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예. 자, 이번 대선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최소라 기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전 세계 과학계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해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돌아온 건데요.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병원 문을 나섭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감사하다는 말과 특유의 엄지척만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후 전용 헬기로 바꿔 타 10여 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We have the best medical equipment. We have the best medicines.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 출발 직전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만간 선거 캠페인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운동은 자신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앞세운 정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모들은 조기 퇴원을 말렸고 의료진 역시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ough he may not entirely be out of the woods yet, the team and I agree that all our evaluations, and most importantly, his clinical status, support the president's safe return hom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도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와 마스크를 벗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과 직원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당시 백악관 행사가 트럼프 확진과 관련된 집단 발병지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백악관은 케일리 맥커넨이 대변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 exactly what type of test, but as soon as he was assured that he indeed tested positive for COVID-19, within an hour we put out that information to the American people.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사실을 알렸던 맥커넨이 대변인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지난 1일 이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결과를 받았지만 이날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맥커넨이 대변인과 함께 일하는 체드 길마틴과 캐롤라인 레빗 등 대변인실 직원 2명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관련 사실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No, there are privacy concerns we take very seriously, safeguarding the information of the personnel here in the White House. So that's basically where we stand right now. 이번 백악관발 감염 확산과 관련해 호프 힉스 보좌관의 감염과 아울러 지난달 26일 로즈가든에서 열린 연방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행사도 또 다른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행사 참석자 중 트럼프 대통령 부부 외에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전 선임 고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톰 틸리스 상원 의원 등 최소한 8명의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연방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행사 참석자 모두에 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감염 상황이 발생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신원 확인과 격리와 접촉 추적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곳이 바로 미국의 백악관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코로나19 집단 면역 방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콧 애틀러스 엘릭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 면역론을 지지해온 의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회의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집단 면역 개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보수 진영과 경제 전면 가동 지지층 사이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등 이례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인정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간 5일 코로나19의 전염 방식에 대한 지침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자가 6피트, 약 1.8m 이상 떨어져 있던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감염자가 특정 지역을 떠난 직후 다른 사람이 감염된 것을 입증하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어 이런 경우 감염은 노래나 운동 등 더 강한 호흡을 유발하는 활동과 연관돼 있으며 환기가 잘 안 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월 말이면 미국에서 하루에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현재보다 4배나 늘어 3,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최근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예측 모델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36만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이 현재까지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1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15만 명 이상이 추가로 희생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소 측은 날씨가 추워지며 사람들이 실내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2월 말엔 하루 2,9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춤했던 확산세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10%인 7억 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제한적인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도로에 다시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주민들은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También se desaconseja a la población desplazamientos y realización de actividades que no sean absolutamente imprescindibles. 프랑스 파리도 카페와 술집을 2주 동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 하루 10,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춤했던 확산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9월 중순보다 20% 늘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다시 제한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Both indoor and outdoor dining would be closed in these areas. Of course, as was true throughout the crisis, restaurants would still be able to do.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10%가 감염됐을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추정했습니다. Our current best estimates tell us that about 10% of the global population may have been infected by this virus. 이 추정대로라면 7억 6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드오미터 등의 집계보다 2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공식 보고된 감염자 수보다 실제 감염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WHO는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로 향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반구에서 앞으로 닥칠 가을, 겨울 상황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YTN 김현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5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지 시각 5일 내각회의에서
5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유로, 우리 돈으로 136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음식점과 술집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의 인원수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000명이 공식 통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연구소에서 정부 공식 현황판 집계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확진자 누락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은 9월 25일에서 10월 2일 사이에 발생한 15,000여 명의 확진자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부 집계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누락된 신규 확진 사례는 지난 2일 밤 진상이 파악됐고 이틀에 걸쳐 주말인 지난 3일과 4일에야 확진자 통계에 뒤늦게 반영됐습니다. 이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현지 시각 5일 하루 확진자가 3,900여 명, 사망자는 235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발생 건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47만 5천여 명, 사망자는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암 타바르시 테헤란 다네슈바리 병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 병원 의료진의 80%도 이미 감염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테헤란 내 학교와 영화관, 미용실, 커피숍과 이슬람 사원을 폐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지만 독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독감 백신의 가격이 3배나 오르고 접종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홍콩 매체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명보는 베이징과 상하이, 텐진 등 대도시와 헤이룽장성, 스촨성, 간수성 등에서 지난달부터 독감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경우 독감 백신 접종 희망자가 급증해 다음 달까지 예약이 밀린 병원도 있으며 가격도 6만 원이 넘어 기존 접종자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슈퍼 허리케인 로라가 상륙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부터 4년째 계속 슈퍼 허리케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슈퍼 허리케인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슈퍼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났습니다. 자, 우선 허리케인에도 카테고리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미국은 그 태풍의 바람 속도죠. 1분간 측정된 속도, 이걸 평균값을 기초로 해서 풍속을 정해요. 네. 그러면서 풍속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더 위력이 강해지는데요. 예. 미국에서도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태풍의 바람 세기만을 가지고 태풍의 등급을 분류를 합니다. 예. 이제 가장 약한 것이 1등급인데 추속 32에서 41m로요. 지반이 약한 곳에 가로수나 간판이 파괴되는 정도고요. 네. 우리나라 태풍 등급과 비교하면 강한 태풍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등급은 최대 풍속이 추속 42에서 48m로 일반 주택의 지붕이나 유리 창문을 날릴 수 있는 위력이고요. 우리나라 태풍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강한 태풍급 정도가 됩니다. 예. 3등급은 최대 풍속 추속 48m에서 56m로 빌딩에 금이 갈 수가 있고요. 예. 4등급은 최대 풍속 추속 56에서 68m로 일반 주택이 파괴되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등급은 최대 풍속이 추속 68m 이상으로 지상에 있는 나무를 쓰러뜨리고 주택이라든가 빌딩을 뒤엎을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예. 가장 낮은 그 미국의 1등급이라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한 태풍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그 태풍 등급이 그 기준이 좀 더 높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 미국의 그 영향을 주고 있는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서인도 제도라든가 멕시코만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역은 열대 해역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을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평균 풍속을 최대 풍속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분 풍속 평균을 최대 풍속으로 보니까 뭐 똑같은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태풍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덴마크 연구팀에 따르면요. 오늘날 슈퍼 허리케인이 100년 전보다 3배나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빈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여기에 대한 연구가 미 위스콘신 대학과 미 해양대기청이죠. 이쪽에서 그 연구원들이 40년 동안의 지구 폭풍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카테고리 3, 그 3등급짜리죠. 이상 허리케인 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매 10년마다 8%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초강력 태풍급이거든요. 자, 전 세계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열대성 사이클론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더 강력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기후학자들은 허리케인 로라의 놀라운 성장은 인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데요. 올해 멕시코만의 해수 온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다 바다 밑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 허리케인이 아주 뜨거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뜨거운 해수가 존재했고요. 또 걸프만의 높은 기온과 습도는 허리케인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 해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공기 중에 습기를 7% 더 많이 제공을 해요. 그렇게 되면 강수량도 늘어나게 되고 허리케인이 강력해지는 에너지도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태풍을 약화시키는 바람 시야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더 강한 와더니, 즉 회전할 수 있는 성질이 더 강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로라는 지금까지 8월에 발생한 다른 폭풍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누적 사이클론 에너지, 이게 우리가 ACE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ACE는 폭풍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설명하는 통합된 측정 기준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허리케인이 더 강력해지고 또 잦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슈퍼 허리케인 로라가 여러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퍼 허리케인 로라는 아주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갱신을 했는데요. 로라가 미국 역사상 16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로라는 지난 2005년 8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폐허로 만들고 1,800명의 사망자를 내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준 허리케인입니다. 이 카트리나보다도 오히려 풍속은 더 강했습니다. 카트리나는 당초에는 5등급이었지만 상륙할 당시엔 3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죠. 다만 이제 엄청난 비를 내리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는데, 그러나 로라는 루이지애나주에 그 상륙할 당시에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이라면 집이 부서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수준인데요.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는 상륙하면서 무시무시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레이크 찰스 공항은 최대 풍속 초속 59m의 강풍을 기록을 했고요. 미 국내 허리케인 센터에 의하면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7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 공항에 있는 미 국립기상청 투플러 레이더가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보통 시속 200에서 한 240km 이런 바람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최대 순간 풍속이 이것보다 더 강하게 불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강한 바람으로 전신주들이 그대로 다 무너져 내리면서 80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강한 바람으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2.7m의 높은 해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 매미로 마산만이 그때 해일로 18명이 사망했던 이 사건에서 해일 높이가 2.3m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이더도 고장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풍속이 분 건데, 우리나라 태풍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태풍은 미국식 등급으로 따지면 거의 2등급 전후입니다. 상륙할 때 2등급 전후. 자,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올라왔던 태풍이 마이삭과 하이선이 있었죠. 9호 10호 태풍. 이게 육지에 상륙했을 때 최대 풍속이 마이삭 같은 경우는 통영 매물도가 초속 39.5m를 기록을 했어요. 하이선은 울산 이력서가 초속 31.4m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로라가 육지에 상륙할 당시의 풍속 59m는 마이삭보다는 1.5배, 하이선보다는 1.87배나 더 강했던 것이죠. 또 최대 순간 풍속도 바비 때 제주 고산이 초속 47m였으니까 허리케인 로라가 1.42배 이상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산술적으로 한 1.5배 정도다 그러면 뭐 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풍속의 피해는요 제곱으로 갑니다. 제곱으로요? 네, 산술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리케인 로라의 강도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했던 하이선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매미 같은 것보다 3배 반 이상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배 반이나. 네. 우리나라에 오는 그 태풍보다 3배 반이나 더 강한 위력이다.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인데, 네. 자, 이 정도의 그 슈퍼 허리케인이라면 그 피해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바비라든가 구호 뭐 마이삭이라든가 슈퍼 하이선의 피해 집계가 경제적인 피해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건 좀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예. 미국도 아직 피해가 집계되지 않아서 뭐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로이더가 파괴될 만큼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지역의 건물들이 좀 엄청나게 파괴되었다는 보고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 또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허리케인이 상륙된 지역의 그 그랜드 체니어의 메르멘타우 강 수위 측정기에서 역사상 최고의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1957년 6월 허리케인 오드리 때가 수위가 13피트였는데 이번에 로라가 몰고 온 많은 비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17.14피트 높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는 다른 슈퍼 허리케인에 비해서는 좀 적었습니다. 열대성 폭풍 수준으로 통과했던 아이티에서는 3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음에 비해서 그 이후에 강력하게 발달했거든요. 네. 로라는 슈퍼 허리케인으로 상륙했던 미국의 사망자는 현재까지 22명입니다. 네. 허리케인이 상륙한 루이지애나 주에서 14명이 발생을 했는데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는 사고 등으로 10대 소녀와 함께 6명이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인명피해가 적었던 것은 아주 그 효과적인 예측, 굉장히 예측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그다음에 효과적인 재난관리 대응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예년보다는 피해가 적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명 피해가 발생할 만큼 엄청난 160배나 강한 허리케인이었다는 얘기인데 미국 현지 주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K웨더 반기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페인이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파킨슨병 위험을 높이는 변이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은 카페인 섭취가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어떤 한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가 파킨슨병 위험을 낮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으며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킨슨병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생산 뇌세포가 소실돼 발생하는 병으로 근육 경직과 몸떨림, 느린 동작 등의 운동 장애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글로벌 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와 글로벌 R&D 투자 5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6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R&D 집중도는 4.1%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R&D 집중도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금액으로 이 같은 수치는 글로벌 기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험실 창업 탐색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연계해 희망 연구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종 선발된 팀은 국내 93개 팀으로 이들은 앞으로 4주간 온라인으로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바이오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감염병 등 국가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바이오 의학, 공학, 데이터 기술 융합형 협력 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
어디 지금 MT 온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아! 얘네 왜 이렇게 빨라? 와 대박. 집도 고쳐야 되고 또 넣으셔야 돼. 온몸에 알배기일 것 같아 또. 아 힘들어. 어쨌든 잘 부탁해. 네. 아이고 정신없다. 아따 복잡하게. 야, 여보, 저기 밥도 벌어다 주고 저기 사랑도 듬뿍 주고. 그렇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내가 평생 봉사하면서 살게. 사랑해. 네, 미래 아내에게 보내는 마초맨의 영상 편지까지 함께 봤는데요. 얼른 좋은 분 만나서 고체듀오도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체듀오의 대장 동혁 씨가 병원에 있는 모습도 봤는데 별탈 없이 멤버들 곁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요. 언제든지 YTN사이언스 홈페이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고체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